안녕하세요. 마만남의 같이 읽기, 몸은 기억한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141페이지, 오늘 5장이 시작되고요. 신체와 뇌의 유대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미키 하트라는 사람이 인생은 리듬이다. 심장이 피를 뿜어낼 때 우리는 두근거린다. 우리는 리듬을 만드는 기계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 이 책에서 그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찰스 다윈은 생이 얼마 남지 않은 1872년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에 대하여 라는 책을 발표했다. 최근까지도 다윈의 이론에 관한 과학적 논의는 종의 기원과 인간의 유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에 대하여에는 정서적 삶의 기반에 관한 놀라운 탐구 내용이 담겨 있다. 다윈이 수십 년 동안 연구하여 얻은 관찰 및 일화들과 함께 자녀들과 집에서 키우던 동물들이 등장하는 친근한 집안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처음으로 책에 사진을 실어서 사파 분야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온 책이기도 하다. 당시 사진은 비교적 새로운 기술에 속했고 과학자들 대부분이 그렇듯 다윈도 이 최신 기술을 활용해서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설명하려고 했다.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에 대하여라는 책은 지금도 발행되는 것이라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최근 개정판에는 현대 감정 연구의 선구자인 폴 에크먼이 쓴 기막힌 서론과 의견도 추가됐다. 이 책에서 다윈은 인간을 포함한 포유동물 전체의 공통적인 신체 구조를 설명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폐, 신장, 뇌, 소화기관, 생식기관 등 생명을 유지하고 지속시키는 구조들이 이 공통 구조에 해당된다. 오늘날 많은 과학자가 다윈의 의인관을 비난하지만 다윈의 주장을 살펴보면 동물 애호가의 면모가 엿보인다. 인간과 고등동물들은 또한 본능에서 공통점이 있다. 동일한 감각과 직관, 느낌, 열정, 애정,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보다 더 복잡한 감정들, 예컨대 질투심, 의심, 모방, 감사, 아량과 같은 감정도 똑같이 느낀다. 다윈은 감정이 담긴 동물의 신체적 징후가 인간에게도 나타난다고 보았다. 깜짝 놀라면 목 근처 머리카락이 쭉 뼈썬다거나 극도로 화가 나면 이를 드러내는 행동은 인간이 기나긴 진화 과정을 거치고 남은 흔적이라는 설명 외에는 이해가 불가능하다. 다윈은 포유동물의 감정이 근본적으로 생물학적 특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했다. 즉 감정은 행동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동기 형성에 필수적이라고 본 것이다. 감정, 영어로 emotion은 떠나다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이모베흐에서 유래했다. 감정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형태와 방향을 제공하며 1차적으로 얼굴과 몸의 근육을 통해 표현된다. 얼굴과 신체의 움직임으로 우리의 정신 상태와 상대방을 대하는 의도를 전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화가 난 표정과 위협하는 몸짓은 상대방에게 뒤로 물러서라는 경고의 의미이고 슬픈 표정은 타인의 염려와 관심을 이끌어낸다. 공포는 무기력감이나 지금 자신이 위험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린다. 우리는 사람들의 긴장 상태나 이완 상태, 자세, 목소리 톤, 표정 변화를 보고 사람들 사이에 형성된 역학관계를 본능적으로 읽어낸다. 전혀 모르는 언어로 된 영화를 보더라도 등장인물들이 서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동일한 방식으로 다른 포유동물, 예를 들어 원숭이나 개, 말의 감정 상태도 읽을 수 있다. 다윈은 안전과 신체적 평형 상태를 회복하게 해줄 움직임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 감정의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관찰 결과를 밝혔다. 오늘날 우리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름 붙인 상태의 근원을
다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위험을 피하거나 위험으로부터 도망치려는 행동은 유기체가 생존 경쟁을 하기 위해 진화한 행동이 분명하다. 그러나 도망이나 회피 행동이 부적절하게 지속되면 종을 성공적으로 보존하기에 불리해진다. 종의 보존에는 생식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생식 능력은 회피와 도피와 상반되는 먹이 공급, 쉴 것 찾기, 짝짓기 활동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다시 정리해보면 유기체가 생존에 온통 몰두한 상태가 되면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일에 에너지가 집중되어 아이를 키우고 돌보고 사랑을 나눌 여유가 없다. 이를 인간에 적용한다면 마음이 보이지 않는 폭력에 맞서 방어태세를 취하는 한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위태로워지며 상상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놀고 배우고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능력도 약화된다는 의미이다. 다윈은 신체와 뇌의 유대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계속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죄송합니다. 실제로 강렬한 감정에는 마음과 함께 위, 장과 심장까지 관여한다. 심장과 위, 장, 뇌는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과 감정 관리에 관여하는 핵심 신경인 폐위 신경을 통해 서로 친밀한 대화를 주고받는다. 마음이 크게 흥분하면 두 내장 기관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 가장 중요한 기관인 이 두 기관 사이에 상호작용과 반응이 크게 증가한다. 나는 이 구절을 처음 읽고 흥분되어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실제로 우리는 극도로 괴로운 감정 상태에서 속이 뒤틀린다거나 심장이 부서지는 기분을 느낀다. 감정이 주로 머릿속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한 통제력을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지만 가슴이 무너지거나 복부를 한 방 맞은 것 같은 느낌은 견디기 힘들다. 그래서 이 끔찍한 내장 감각을 떨치려고 무엇이든 시도한다. 다른 사람에게 절박하게 매달리거나 약물 또는 알코올의 기운을 빌려 감각을 무디게 만들거나 칼로 자기 피부를 그어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을 설명할 수 있는 감각으로 대체하는 행동들이 이에 포함된다. 약물 중독부터 자해행동까지 얼마나 많은 정신건강 문제가 감정 때문에 발생한 이 견딜 수 없는 신체적 고통에 대처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될까. 다윗의 생각이 옳다면 사람들이 자기 몸의 내적 감각 지형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줄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서구 사회의 과학에서는 최근까지도 몸과 마음의 상호 소통이 크게 무시되어 왔지만 인도와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이 소통을 전통적인 치유 과정의 핵심으로 여기며 오랫동안 지켜왔다. 그리고 이 소통은 오늘날 트라우마와 회복에 관한 이해 수준을 바꾸어 놓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절박하게 매달리거나 약물 또는 알코올의 기운을 빌려 감각을 무디게 만들거나 칼로 자기 피부를 그어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을 설명할 수 있는 감각으로 대체하는 행동들이 이에 포함된다. 자해를 해야만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그 사람들의 어떤 참 안타까운 고백이 이 문장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145페이지 하단에 신경계의 창문 읽겠습니다. 상대방에게서 나타나는 근육의 변화와 상대방 얼굴에 떠오른 긴장감, 팽창된 동공, 음성의 높낮이와 말의 속도 등 대화를 나누면서 본능적으로 나타내는 사소한 징후들과 타액의 분비, 침 삼키기, 호흡, 심장 박동수 등 몸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하나의 조절 체계를 통해 서로 연계되어 있다. 즉, 이 반응들은 모두 자율신경계에서 뻗어나온 두 가지 동시성에서 비롯된 결과물이다. 신체의 가속장치 역할을 하는 교감신경계와 브레이크로 작용하는
부교감 신경계가 그 주인공이다. 다윈의 표현을 빌리면 이 두 신경계는 서로 상반된 관계에 있으며 함께 작용하면서 한쪽은 소비를, 다른 한쪽은 보존을 준비하고 신체 에너지 흐름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교감 신경계는 싸움 도주 반응, 다윈은 도피 또는 회피 행동으로 설명했다. 싸움 도주 반응을 포함한 자극 상태를 유도한다. 교감이라는 명칭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로마의 의사였던 갈레노스가 이 신경계의 이름이 감정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관찰하고 붙인 이름이다. 교감 신경계는 재빨리 행동을 취하도록 근육으로 혈액을 보낼 수 있게 부신을 자극해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도록 함으로써 심장의 박동 속도와 혈압을 높인다. 자율신경계의 또 다른 가지인 부교감 신경계는 소화, 상처 치유 등 신체 보존 기능을 촉진시킨다. 아세틸콜린 분비를 촉진해 자극 상태에 브레이크를 걸고 심장 박동을 늦추고 근육을 이완시키고 호흡을 정상 수준으로 돌려놓는다. 다윈이 지적했듯이 먹이 공급, 쉴곳 찾기, 짝짓기 활동은 부교감 신경계가 좌우한다. 이 두 신경계의 기능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심호흡을 하면 자율신경계가 활성화되고 그 결과 아드레날린이 뿜어져 나와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 운동선수들이 시합에 출전해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몇 번씩 짧고 깊게 호흡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반대로 숨을 내쉬면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심장 박동이 진정된다. 요가나 명상 수업에서는 강사들이 숨을 내쉴 때 더욱 집중하라는 말을 하는데 깊고 길게 숨을 내쉬면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 심장 박동은 빨라졌다 느려졌다를 계속 반복한다. 이로 인해 박동 간 간격은 절대 똑같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시스템의 유연성은 심박 변이도라는 척도로 측정할 수 있다. 변동성이 클수록 유연성은 우수하고 신체의 자극 시스템에서 브레이크와 가속 장치가 적절히 균형 있게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심박 변이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되면서 엄청난 발전이 따랐다. 16장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치료에 이 변이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할 예정이다. 네, 이번 장에서는 자율신경계 안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계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교감신경계는 가속장치 그리고 부교감신경계는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 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네, 심호흡, 복식호흡이라고도 말하고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는 과정을 통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기도 하고 또 심장 박동이 느려지면서 안정감을 찾는 것, 이것에 대한 설명이 오늘 읽어드린 내용 중에 있었습니다. 147페이지 중간까지 읽었고요. 다음에 다시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만남의 가치 읽기, 몸은 기억한다 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